전화가 울린 것은 화요일 새벽 3시였다. 서준호는 잠결에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액정에는 낯선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몇 번의 진동을 더 견디다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큰형 서정우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르게 갈라져 있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언제요? 오늘 저녁에 가게 뒷방에서 낮잠 주무시다가 그대로. 가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냄새 하나가 떠올랐다. 솜과 명주와 풀 먹인 광목의 냄새. 20해가 넘도록 잊고 지냈던 냄새였다. 준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회계법인에서 15년째 세무 업무를 보고 있었다. 47의 나이에 이르도록 그는 고향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걸렀던 해가 더 많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것이 언제였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의 작은 읍내였고 아버지 서만석은 그곳에서 40년 넘게 이불집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다. 상호는 만복이불. 어릴 적 준호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준호를 이불집 아들이라고 불렀다. 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익숙한 별명이었을 뿐인데도 준호에게는 그것이 낙인처럼 들렸다.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다니거나 학교 선생님이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손에 늘 손먼지를 묻히고 등이 굽도록 바늘을 놀리며 이불을 누비는 사람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준호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좁은 가게 뒷방, 천장까지 쌓인 손뭉치, 재봉틀 소리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는 그 집이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시장 골목에서 리어카에 이불을 싣고 배달을 다니는 모습을 마주칠 때면 준호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곤 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새 양복을 사입고 왔다. 어색하게 목을 매만지며 준호에게 다가와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아버지가 이불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하꾸마 하고 웃었다. 준호는 그 말이 부끄러워 주변을 살피며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아버지의 얼굴에 스치던 서운한 그림자를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대학은 서울로 갔다. 준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표를 얻은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를 이불집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방학 때조차 그는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고향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준호는 장례식에 참석은 했지만 3일장 내내 손님 접대를 형과 누나에게 미루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런 준호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복을 입고 묵묵히 손님을 맞고 묵묵히 어머니를 보내드렸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준호는 명절이면 짧은 안부 전화만 드리고 용돈이라며 얼마간의 돈을 계좌로 붙이는 것으로 자식 노릇을 다했다고 여겼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괜찮다. 일 살기도 바쁜데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준호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가 부스스 눈을 뜨고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내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준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담담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당혹감이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준호는 옷장을 열어 검은 양복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옷걸이에서 옷을 내리는 그 짧은 순간,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 유난히 추웠던 그 해에 아버지가 밤새 손누비를 놓아 만들어 준 소미불의 무게와 온기였다. 그 이불을 덮고 잠들 때면 세상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준호는 그 이불을 서울로 가져가지 않았다. 촌스럽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새로 사준 얇은 양모 이불만 챙겨 떠났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이불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준호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다른 손님에게 팔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버지가 어딘가에 고이 보관해 두셨을 수도 있었다. 그는 옷을 챙기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이불의 행방을 어렴풋이 궁금해했다. 준호는 그 기억을 애써 떨쳐내며 짐을 꾸렸다.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내려가서 후회할 일 남기지 말아요.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후회를 쌓아왔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불집의 좁은 문턱과 낡은 간판을 떠올렸다. 만복이불. 그 네 글자가 이토록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 적은 없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오를 무렵 동이 트기 시작했다. 준호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자꾸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휴게소에서 잠시 내렸을 때 준호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벤치에 앉았다. 이른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켜서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어보았다. 누나 서은숙이 올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어제 오후까지도 손님 이불 마무리하시다가 잠깐 쉰다고 뒷방에 누우셨는데 그대로 못 일어나셨대. 편안하게 가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편안하게 가셨다는 말이 준호의 가슴을 오히려 더 아프게 찔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손님의 이불을 만지고 계셨던 것이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던 아버지였다. 준호는 언젠가 전화로 이제 그만 좀 쉬시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손이 놀면 뭐 하겠노. 아직 나 찾는 손님이 있는데. 그 말이 준호에게는 그저 고집스러운 노인의 넋두리로만 들렸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스쳤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창밖으로 익숙한 산등성이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향 읍내로 접어드는 길목이었다. 준호는 30년 가까이 이 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도로 표지판에 적힌 지명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오래 잠가두었던 서랍이 하나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읍내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때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이불집이 있던 골목을 바라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지만 그 골목 끝 만복이불이라 적힌 낡은 간판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이 바랬을 망정. 그 네 글자는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목이 메어왔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 간판 아래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다해 무언가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셔터가 굳게 닫힌 가게 앞에는 벌써 몇 개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낯익은 이름도 있었고 준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여러 섞여 있었다. 그는 그 화환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이 이 골목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 있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가게 맞은편 평상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온 노인 몇이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가 지나치자 그중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본 듯 흘깃 쳐다보았다.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정작 그 노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그가 떠나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낡은 간판들, 좁은 통로,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의 발걸음까지. 준호는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문득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30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고향의 공기가 이토록 낯설고도 그리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장례식장은 읍내 병원 지하에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아버지와의 재회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되리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건물이 눈에 들어오자 준호의 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느려졌다. 그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의 영정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외면해왔던 죄스러움이 가슴 한켠에서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다. 준호는 검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영정 속 아버지는 낯설 만큼 젊어 보였다. 몇 해 전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준호는 뒤늦게 알아보았다. 빈소 앞에 서 있던 큰형 서정우가 먼저 준호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정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젊은 시절 잠깐 이불집 일을 돕다가 지금은 읍내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형제 중 유일하게 고향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왔나?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서운함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형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형, 늦었죠. 죄송해요. 됐다. 와서 아버지한테 절이나 올려라. 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워 올리고 2번 절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낯설고도 그리웠다. 절을 마치고 물러나 앉자 상복을 입은 누나 서은숙이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은숙은 준호보다 5살 위였고 결혼 후 이웃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준호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일이 많이 바빴나? 누나도 고생 많았어요. 은숙의 눈시울이 붉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네 얘기하셨다. 서울 준호는 잘 지내나? 손주는 잘 크나? 전화 한 통만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빈소 한쪽에는 정우의 아내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상주석에는 준호의 아내와 아이들도 뒤늦게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서먹했다. 서로의 안부조차 편히 묻지 못하는 어색함이 상복 사이로 스며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채우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읍내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 낯선 얼굴들이 자꾸만 들어왔다.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들어와 절을 올리고 한참을 영정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다가 돌아갔다. 준호는 정호에게 물었다. 형, 저분은 누구예요? 정호도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버지 손님이었나 보다. 비슷한 일이 몇 차례 더 반복됐다. 낯선 노인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와 절을 올리더니 상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또 다른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조이금 봉투를 놓고 갔는데 봉투 겉면에는 이름 대신 만복이불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그 인사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조용히 정호에게 물었다. 형, 아버지가 손님들이랑 이렇게까지 가까웠어요? 저는 몰랐네.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다는 모른다. 근데 아버지가 가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 나도 요 며칠 사이에 처음 듣는 얘기가 한둘이 아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상조회사 직원조차 오래 이런 일을 봐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조문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정호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대개 상갓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길이 뜸해지기 마련인데 이 빈소만큼은 밤이 깊도록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폭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넓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의 발길은 뜸해졌다. 상주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밤샘을 준비했다. 준호는 잠시 짬을 내어 밖으로 나와 담배 대신 찬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병원 앞 주차장 너머로 어두운 읍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도시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실감나게 다가옴을 느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준호 아이가?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김씨 할아버지였다. 준호는 반가운 반, 어색한 반으로 인사를 올렸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많이 컸네, 아이고. 네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 어려울 때 이불값도 안 받고 몇 채나 그냥 주고 그랬다 아이가. 우리 며느리 시집을 때 예단 이불도 네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서 거저해줬다. 준호는 그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거저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네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준호 네가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아들 자랑은 안 해도 걱정은 늘 하고 살았으니까. 김씨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준호의 어깨를 몇 번 다독이고 자리를 떴다. 준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무지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며칠간 그를 더욱 깊은 부끄러움과 마주하게 만들 예고편에 불과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빈소는 한결 조용해졌다. 상주들은 교대로 눈을 붙이기로 했지만 준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정호와 나란히 빈소 한쪽에 앉아 밤을 지켰다. 형제 둘만 남게 되자 그동안 쌓여있던 서먹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형,
아버지 가게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르겠다. 나야 문구점 하느라 이불집까지 손댈 여력이 없고, 은숙이는 시집가서 멀리 살고, 이는 서울서 사는 애가 여기 내려와서 이불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40년 넘은 가게인데 그냥 접기는 좀 그렇잖아요. 낸들 아나. 아버지 혼자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걸.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아이가.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솔직히 나도 부끄러웠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이불집 아들이라고 놀릴 때마다 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뒷길로 돌아다니고. 니만 그랬던 거 아니다. 준호는 형의 고백에 놀랐다. 그는 자신만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못난 자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형도 어쩌면 누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같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근데 형은 언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부터인가.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 그 양반이 새벽마다 셔터 올리면서 무슨 마음이었을지.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문구점 옆 골목에서 오래 장사를 하던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빈소로 들어섰다. 늦은 시각임에도 굳이 걸음을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절을 올리고 나서 정우와 준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느그 아버지,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우리 애 다쳐서 병원비 없을 때 이불 대금 몇 달치를 그냥 밀어주고 그랬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예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 이 밤 동안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그가 부끄러워했던 이불집이라는 이름 뒤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새벽녘 정우가 먼저 잠깐 눈을 붙이겠다며 자리를 떴다. 홀로 남은 준호는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있었다. 빈소 밖 복도에서는 아직 몇몇 조문객이 남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문득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져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저 집 이불 10년도 넘게 썼는데 한 번도 불량 난 적이 없었어. 그 사장님이 손이 야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 씀씀이가 남달랐지. 옆에 있던 다른 조문객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 양반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살아생전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쌓아왔는지 그는 이 밤 동안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서울에서 쌓아온 그 어떤 사회적 성취보다도 훨씬 단단하고 진실한 무언가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은숙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준호 곁에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았다. 발인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인은 이틀 뒤 아침 일찍 치러졌다.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삼남매는 말없이 차창 밖만 바라보았다. 유골함은 정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선산에 모시기로 한 것은 발인 당일 오후였고 그 전까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가게 만보기불에 들르기로 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다시 한번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낮에 보니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더욱 선명했다. 정우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셔터를 올렸다.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오래도록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솜과 명주,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준호의 코끝에 닿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유년 시절 내내 그를 부끄럽게 했던 냄새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냄새는 이상하리만치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가게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낡은 재봉틀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색색의 광목과 명주 원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천장 가까이까지 쌓인 손뭉치들, 손누비틀, 그리고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자와 가위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계산대 옆에는 낡은 라디오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은숙이 그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일하실 때 늘 저 라디오 틀어놓고 계셨는데 뽕짝 나오면 콧노래도 부르시고. 준호는 재봉틀 앞에 놓인 낡은 방석에 눈길이 갔다. 오랜 세월 앉아 계셨던 자리답게 방석 한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을 텐데. 정우가 가게 안쪽 뒷방으로 형제들을 안내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작은 방이었다. 낡은 요와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준호는 그 사진들 앞에 멈춰 섰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준호와 정우, 은숙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서울로 떠난 이후의 사진들도 몇 장 걸려 있었다. 준호의 결혼식 사진, 손주의 100일 사진이었다. 서울에서 형식적으로 보냈던 사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이런 것도 다 챙겨 놓으셨네. 은숙이 낮게 중얼거렸다. 준호는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그 옆으로 나란히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은 준호가 초등학교 시절 그린 그림. 아버지의 가게를 서투른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빠 이불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언제부터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게 되었다. 분명 어린 시절에는 자랑스럽게 그림까지 그려 선생님께 자랑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부끄러움으로 변해갔는지 그는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문득 그는 그 그림 액자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작은 방벽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을 돌려세운 그 순간에도 예전에 사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을 여전히 벽에 걸어두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준호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정우가 열쇠 꾸러미를 뒤적이며 말했다. 저건 아버지가 늘 잠가 두시던 괴짝이다. 나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본 적이 없다. 준호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금 당장 열어볼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형제들은 일단 가게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원단과 솜을 어떻게 처분할지, 재봉틀과 도구들은 누가 가져갈지 상의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손을 대려하자 누구도 선뜻 물건에 손을 뻗지 못했다. 마치 아버지의 살아계신 흔적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 같은 죄스러움 때문이었다. 준호는 재봉틀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손때에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었다. 김씨네 이불 3채, 대금 안 받음, 박씨 할매, 겨울 솜이불새로 해드림, 형편 어려워 무료, 이장댁 며느리 예단, 손누비 정성껏. 준호는 수첩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메모가 이어졌다.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불을 무료로 해주었다는 기록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삶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 수첩 한 권을 통해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형, 이것 좀 봐요. 준호가 수첩을 내밀자 정우와 은숙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오후의 햇살이 먼지 낀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원단의 색깔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결코 부끄러운 곳이 아니었음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다. 은숙이 진열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감사 카드와 메모 몇 장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장님 덕분에 겨울 잘 났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도 있었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카드도 섞여 있었다. 은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모아 놓으셨네.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을 안 하시고. 정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넘겨보았다. 매달 빼곡히 적힌 배달 일정과 손님, 이름들 사이로 군데군데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준호 생일, 정호, 결혼기념일, 은숙이 이사한 날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거 봐라. 아버지가 우리 생일이랑 기념일까지 다 챙기고 계셨다. 준호는 그 달력을 넘겨받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서울로 떠난 이후로도 아버지는 해마다 그의 생일을 잊지 않고 표시해 두었다. 심지어 며칠 전 준호가 전화조차 드리지 않았던 해에도 달력에는 여전히 그의 생일이 동그라미로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손끝으로 달력의 낡은 종이를 매만지며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아들이었는지를 새삼 절감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무심함을 탓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준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햇살도 점점 길게 늘어졌다. 세 사람은 그날은 더 이상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눈에 담기만 했다. 정리는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하고 형제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은 채 가게 문을 닫았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골목에 울려 퍼졌다. 가게를 나서던 길, 준호는 다시 한번 그 낡은 괴짝을 떠올렸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채 방구석에 놓여있던 그 괴짝이 왜인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버지는 그토록 소중히 잠가 두셨을까? 그는 그 답을 곧 알게 되리라는 예감을 애써 누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 이웃가게 주인들이 하나둘 나와 형제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옆집 세탁소 주인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너그 아버지 없으니까 이 골목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했고 건너편 방앗간 아주머니는 은숙에게 떡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준호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이 좁은 골목 안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오셨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저녁 무렵 삼남매는 근처 식당에 마주 앉아 늦은 끼니를 함께했다. 오랜만에 셋이서만 마주한 자리였다. 예전 같으면 서먹함의 말을 아꼈을 테지만 이날만큼은 자연스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정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던 기억을, 은숙은 시집 가던 날 아버지가 손수 지어주신 이불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마음에 담아갔다. 밥그릇이 비어갈 즈음 그는 내일 다시 가게에 나가 그 괴짝을 열어보아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준호는 문득 아버지의 괴짝 열쇠가 어디 있을지 궁금해졌다. 정우에게 물으니 아버지가 평소 늘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작은 손가방이 유품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 정우의 집에 들러 그 손가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손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지갑과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삼남매가 아직 어렸을 적,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가족, 제일 소중한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문구를 보며 다시금 목이 메었다. 그러나 지갑 안 어디에도 괴짝을 열 만한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정우가 손가방을 뒤집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그 괴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으면서 열쇠는 대체 어디다 두셨을까? 은숙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집에 있는 서랍장이나 다른 데 숨겨두셨을 수도 있어. 내일 다시 찾아보자. 준호는 오늘 밤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작은 괴짝 하나가 마치 아버지의 숨겨진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 열쇠부터 다시 찾아보기로 마음먹으며 오늘 밤은 부디 잠이 들 수 있기를 바랐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형제들보다 먼저 가게에 나갔다. 밤새 뒤척이며 괴짝 생각을 떨치지 못한 탓이었다. 그는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뒷방 구석에 놓인 괴짝 앞에 앉았다. 그러나 자물쇠를 열 열쇠를 아직 찾지 못한 터라. 그는 일단 가게 앞 정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빗자루로 가게 앞 골목을 쓸고 있을 때 낯선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와 그의 손을 꼭 붙든 할머니였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 멈춰서서 굳게 닫힌 셔터, 아니 반쯤 올라간 셔터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저 만보기불 사장님 안 계십니까? 준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 짙은 슬픔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낮게 탄식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구먼.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다. 준호는 두 분을 가게 안으로 모시고 낡은 의자를 내어드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오늘이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젊었을 때 만보기불 사장님이 해주신 이불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는데 준호는 놀라 되물었다. 50년 전 이불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50년 전 두 사람이 혼인할 무렵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했다. 신부 측 집안에서는 예단 이불 한 채조차 마련하기 힘든 처지였다. 그런데 당시 각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던 젊은 서만석이 사정을 전해 듣고는 손수 이불 한 채를 지어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 양반이 그러셨어. 결혼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불 좋고 나쁜 게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밤새 손누비를 놓아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지. 우리는 그 이불 덮고 첫날 밤을 보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뒤로도 몇 년에 한 번씩 명절 즈음이면 꼭 가게에 들러 인사를 드렸지. 사장님은 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불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할 때도 절대 돈을 넉넉히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
그저 재료값만 겨우 받으셨지.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낯선 노부부의 기억 속 아버지는 사랑을 이불 한 채에 담아 건넬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오늘은 50주년 기념으로 새 이불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불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했다. 손톱이 바느질은커녕 재봉틀 한번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노부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이불 만드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원단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 혹시 두 분이 원하시는 색이나 문양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야 준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것은 계획에 없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그럼 우리가 쓰던 원단이랑 비슷한 색으로 저기 저 남색 명주 있는가? 준호는 벽에 걸린 원단들을 살펴보았다. 과연 짙은 남색 명주 한 필이 눈에 띄었다. 오래되었지만 색이 바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원단을 조심스레 꺼내 노부부 앞에 펼쳐 보였다. 이거 맞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맞아, 이거야. 딱 이 색이야. 50년 전 그 이불하고 똑같은 색이네. 준호는 그 원단을 조심스레 개켜 한쪽에 놓아두었다. 비록 당장 만들어드릴 방법은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이 부탁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준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답했다. 그 양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이불이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곁에 있는 물건이라고.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사람은 결국 이불 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고. 그러니 그 이불에 정성을 다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정성을 다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오랫동안 부끄러워했던 이불집이라는 단어가 실은 얼마나 깊은 철학을 품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노부부가 떠난 뒤 그는 한참 동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손끝으로 남색 명주 원단을 매만졌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오래전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겨울 이불의 온기와 닮아 있었다. 정우가 가까워질 무렵 정우와 은숙이 가게에 도착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방금 있었던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숙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도 몰랐잖아. 정호는 팔짱을 낀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근데 준호야, 네가 그 이불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며.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고? 우리 중에 손톱이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준호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계산대 서랍에서 발견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첩 뒷장에는 몇몇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손누비 최 여사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이거 봐요. 형,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분이 있었나 봐요. 정우가 그 번호로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보았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정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반가움과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아이고, 서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 양반이랑 젊었을 때 같이 손누비 배우던 사이인데 지금도 가끔 이불 짓는 일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도와드릴게. 전화를 끄는 정호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됐다. 이제 방법은 생겼네. 근데 진짜 할 거가? 이불집 계속할 것도 아니면서. 준호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는 아직 이불집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채만큼은 아버지 대신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형, 근데 이거 하나는 아버지가 못다 지킨 약속이잖아요. 그거 하나는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정호는 그런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것은 오랜만에 형제 사이에 오간 말보다 깊은 위로였다. 그날 오후 준호는 뒷방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괴짜게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여분의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낡은 손목시계가 유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정우에게 물으니 그 시계는 아직 정우의 집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형, 혹시 그 시계 줄 안쪽이나 시계 상자 같은데 열쇠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정호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집으로 가서 시계 상자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는 은숙과 함께 계산대 서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지 몇 장과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인 듯. 사진 뒷면에는 만복이불 개업 1978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 준호의 나이보다도 어려 보였다. 그 젊은 나이에 벌써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작은 가게 하나로 새 아이를 키워낼 각오를 다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준호는 새삼 마음이 숙연해졌다. 최 여사가 가게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그녀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가게 안을 둘러보며 옛 기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도 안 변했네. 이 재봉 틀도 저 손누비 틀도 다 그대로구먼. 그녀는 준호 삼남매에게 정중히 조문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남색 명주 원단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원단의 결을 확인하고 오래된 소매 상태를 점검하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의 숙련이 배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이불 나오겠다. 근데 이 일,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야. 손누비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하는 거라 최소 사나흘은 걸릴 텐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여사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잠시 가게 안 낡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러다 문득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가 셋째 아들이라고 했지. 서울에서 온. 네, 맞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다. 그 양반이 자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셋째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늘 미안해하기도 했어.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안해하다니요? 뭐가요? 자네가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는 거 다 알고 계셨거든. 근데 그 양반은 그걸 자네 탓으로 안 돌리고 다 자기 탓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더 번듯한 일을 했으면 우리 막내가 기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며 홀로 사귀고 계셨던 것이다. 준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그런 준호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 양반이랑 겪은 일 중에 잊히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들어볼 텐가? 준호와 정우, 은숙이 동시에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최 여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20년쯤 됐나? 저 아랫동네에 3남매를 혼자 키우던 과부가 살았어. 남편이 사고로 일찍 떠나고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 겨울인데 이불 한 채도 변변한 게 없어서 애들이 다 헌담요 하나 덮고 셋이 부둥켜 자고 그랬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이불을 세 채나 가지런히 놓고 갔다는 거야. 어린이 이불 2채, 어른 이불 1채. 누가 놓고 갔는지 이름도 없고 쪽지 한 장도 없었대. 그 여자가 동네방네 수소문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은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지나서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지. 그 양반이 밤에 몰래 이불을 지어서 새벽같이 그 집 대문 앞에 놓고 왔던 거야.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나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내가 준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준 거라고 생각하게 두라면서.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선행이라니. 그가 알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 여자분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애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지금은 손주 보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몇 해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그 이불 덕분에 그의 겨울을 견뎠다면서. 지금도 그 은인을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작 그 은인이 누군지는 끝까 모르고 있지. 가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떠올렸다. 거기 적혀 있던 짧은 메모들, 무료, 형편, 어려워, 대금 안 받음 같은 문구들이 이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조용한 신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티도 안 내고. 준호의 물음에 최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 양반이 젊었을 때 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동네 누군가가 몰래 쌀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더라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자기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갚고 싶다고 했었지. 이불집을 하는 사람이니 이불로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온 마음의 무게를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사랑이었다. 그는 최 여사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이불만큼은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완성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리라고. 최 여사는 손누비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놓이는 바느질 자국이 마치 오랜 세월 쌓인 정성처럼 촘촘하고 가지런했다. 준호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아 난생 처음으로 손누비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이거 배우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최 여사는 바늘을 놀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할 수야 있지. 근데 이게 손끝 기술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급하면 바늘땀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원단이 울어. 그 양반이 잘했던 건 손재주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었어.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뒷방에 놓여있던 낡은 괴짝을 떠올렸다. 어젯밤 정호가 유품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열쇠를 찾지 못했던 그 괴짝이었다. 준호는 최 여사의 작업을 잠시 지켜보다가 형과 누나에게 괴짝 열쇠를 마저 찾아보자고 말을 건넸다. 그때 정호가 시계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열쇠는 그 안에도 없었다.
결국 열쇠를 찾은 것은 은숙이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옷장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손수건 뭉치 사이에서 작은 노쇠 열쇠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었다. 삼남매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밀어 넣었다. 철컥, 낮은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괴짝 안에서 퀴퀴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종이와 먹물,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였다. 괴짝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장부 몇 권, 빛바랜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앞에 멈춰선 채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다.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 만한 진실이 되리라는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은숙이었다. 어차피 열었으니 하나씩 살펴보자.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니까 남겨두신 거 아니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맨 위에 놓인 편지 뭉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에 감촉이 서늘했다. 오랜 세월 빛도 보지 못한 채 이 어두운 괴짝 안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최 여사가 여전히 손누비 바늘을 놀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바느질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준호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삼남매만이 마주할 진실 앞으로 천천히 다가서고 있었다. 준호가 집어든 종이는 오래된 외상 장부의 첫 장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아버지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힌 평범한 장부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숫자 위에 붉은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유독 많았다. 정우와 은숙도 뒷방으로 들어와 준호 곁에 앉았다. 세 사람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붉은 줄이 그어진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최씨 아저씨, 다리 다쳐서 일 못함, 이불값 탕감, 이대감댁 손녀, 아버지 사업 망함, 혼수 이불 무료, 장씨네, 화재로 집 다 태움, 겨울 이불 세채 기증. 장부를 넘길수록 비슷한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다. 정우가 낮게 탄식했다. 이거 거의 절반이 다 탕감이나 기증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를 유지하셨다고? 은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이것 좀 봐. 이건 좀 다른데. 그녀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다른 항목들과 달리 조금 더 긴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동네 청년회, 매년 겨울마다 독거 놓인 이불 기증, 15년째 지속. 준호는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 15년 동안 매해 겨울마다 마을의 독거 노인들에게 이불을 기증해 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 뭉치를 풀어보니 그동안 아버지가 받은 감사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짧고 소박한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중 한 통은 이런 내용이었다. 서 사장님께 작년 겨울 사장님이 주신 이불 덕분에 우리 손자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겨울을 났습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사장님께 뭐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준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선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왜 늘 빠듯했는지, 왜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우가 다른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거 봐라. 이건 최근 몇 년치 장부다. 가장 최근 장부에는 예상외로 기증과 탕감, 기록이 더욱 늘어나 있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더 불편해졌을 텐데도 아버지의 선행은 오히려 더 잦아진 듯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도 안 좋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셨을까? 그때 준호의 눈에 장부 여백에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왔다.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적어둔 듯한 글귀였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이 마음만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준호는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서울로 떠나며 그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크고 번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은연중에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에 비하며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절감했다. 괴짝 맨 아래쪽에는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았다. 사진첩 속에는 아버지가 이불을 기증했던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독거노인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들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짧은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첩의 맨 마지막 장에는 뜻밖에도 준호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었던 준호가 아버지에게 보내지도 않았던 그 사진이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구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막내, 대학 졸업, 자랑스럽다. 준호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흐느꼈다. 정우와 은숙도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뒷방 작은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정우가 먼저 마음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 정도로 우리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고 계셨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은숙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드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사진까지 다 모아 놓으셨네. 준호는 사진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러다 문득 사진첩 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그 쪽지는 최근에 적힌 듯 글씨가 조금 더 또렷했다. 준호는 조심스레 쪽지를 펼쳐보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가 몇 해 전에 힘들다고 잠깐 전화한 적이 있었다.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다 티가 났다. 자존심 강한 애라 도와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할 거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몇 해 전 그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기의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저 술 기운에 짧게 힘들다고 흘린 말이 전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홀로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힘든 거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와 은숙도 놀란 표정으로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준호야, 이거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 쪽지 말고도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세 사람은 다시 괴짝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우는 다른 서류 뭉치를 살피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차용증 사본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정우, 문구점 처음 시작할 때 보증금 부족하다고 했던 거.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탰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애비 마음이라 생각해라. 정우는 그 메모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이거 나도 몰랐던 거다. 그때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은숙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 즈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였다. 은수가 시댁에서 예단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애비도 다 안다. 직접 나서서 참견은 못하겠고 그냥 마음으로 응원한다. 우리 딸 절대 기죽지 말아라. 은숙은 그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우가 집회를 마련해준 배경, 은숙의 결혼 갈등이 해결된 배경, 모두 아버지가 조용히 개입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식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세 사람은 각자의 손에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준호는 괴짝 바닥,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낡은 은행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 겉면에는 손글씨로 준호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아 색이 바랬지만 자신의 이름을 적은 아버지의 필체만큼은 또렷하고 정성스러웠다. 그는 왠지 모를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통장을 펼쳐보았다. 첫 장에는 개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준호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통장 안에는 몇 년에 걸쳐 소액이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10,000원, 20,000원 단위의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그 옆에는 매번 짧은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불 판 돈 일부, 폐지 판 돈, 경로당 도우미 일당 같은 문구들이었다. 정우가 그 기록을 들여다보며 낮게 신음했다. 이거 아버지가 폐지도 주우셨다는 거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준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사업 자금난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였다. 그 무렵 준호는 작은 무역 중개업을 시작했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익명의 송금으로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때 그것을 은행에 차고이거나 혹은 지인이 도와준 것이라 짐작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도움이 있었지만 그는 굳이 출처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위기를 넘긴 것에 안도하며 다시 일에 몰두했을 뿐이었다. 설마 그때 그 돈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가 통장 뒤쪽에 끼워진 서류 한 장을 발견해 꺼내 보였다. 그것은 대출 상환 확인서 사본이었다. 서류에 적힌 금액과 날짜가 준호가 겪었던 위기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준호야, 이거 네 그때 힘들었다던 그 시기 아이가? 준호는 서류를 받아든 채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순전한 운으로 넘겼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몇 년에 걸쳐 폐지를 줍고 경로당 도우미 일을 하고 이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아들의 위기를 몰래 갚아주었던 것이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저한테 한마디만 하셨어도.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숙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성격 알잖아. 생색내는 거 제일 싫어하셨잖아.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셨을 거야. 준호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도 그 빚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사업이 안정을 되찾은 뒤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명절마다 형식적인 용돈만 붙이며 스스로 자식 노릇을 다했다고 착각해왔다. 정호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준호야,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다. 아버지는 우리 셋 중에 누구도 편애한 적이 없다. 다만 각자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각자 모르게 도와주셨던 거지. 나한테도 은숙이한테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나도 결혼할 때 예단이랑 혼수 문제로 시댁이랑 갈등이 있었잖아.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따로 찾아뵙고 뭔가 말씀을 하셨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해주셨지만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 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는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다. 준호가 언젠가 이 통장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다. 혹시 보게 되더라도 부담 갖지 말았으면. 애비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미안하다. 준호는 그 메모를 읽으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실은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존재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뒷방 낡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준호의 눈물 위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힌 표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남겨진 그 이름이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세월을 조용히 꾸짖는 듯했다. 준호는 그 통장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다시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우와 은숙이 자리를 비켜준 사이 준호는 가게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방금 발견한 통장 이야기를 더듬더듬 전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그럼 그때 우리 위기 넘긴 게 아버님 덕분이었단 말이에요? 응, 나도 지금에서야 알았어. 그때 폐지도 줍고 경로당에서 일도 하시면서 그 돈을 모으셨더라고.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준호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괜찮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감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존경심이 한데 뒤섞여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통화를 마친 뒤 준호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정우와 은숙은 뒷방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다른 서류들을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정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나? 괜찮아요, 형. 그냥 아버지한테 너무 늦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은숙이 통장을 다시 준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네 이름 적어서 남기신 거잖아. 준호는 통장을 조심스레 받아 품에 안았다. 그는 문득 괴짝 안에 아직 더 살펴보지 못한 서류와 편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남은 서류들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괴짝의 뚜껑을 다시 닫았다. 가게 밖으로 나서자 어느새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삼남매는 나란히 서서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이 세 사람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우리 셋 다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살았던 거네.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근데 그 빚이 이상하게 무겁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서 그런가 봐. 준호는 통장을 품에 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하나를 떠올렸다. 가족이라는 게 서로 빚지고 갚고 하면서 사는 거다. 그 빚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정이 깊은 거야. 그때는 무심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가슴 깊이 와닿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 추억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막연한 다짐들이 두서없이 오갔다. 오랜만에 삼남매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평상 위로 밤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는 동안에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의 집에 마련된 손님방에 누워 그는 낮 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노부부의 예단 이불, 익명으로 놓고 간 세 채의 이불, 15년째 이어온 독거노인 기증,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몰래 갚아준 통장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조용히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몸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다. 창밖으로 낯선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밤과는 다른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하늘이었다. 준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아버지는 별자리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며 말했었다. 저 별들도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다. 크고 밝은 별만 별이 아니야. 작은 별도 제자리에서 빛을 내니까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버지의 넋두리로만 들렸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준호는 그 말이 아버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늘 더 크고 더 번듯하고 더 인정받는 삶을 쫓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아버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법을 잊고 살았다. 그는 언제부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았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놀림, 중학교 시절, 좁은 가게 뒷방, 고등학교 졸업식, 어색한 새 양복을 입고 온 아버지. 그 모든 순간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밀어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문득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였던 냉담함의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오셨을 때 준호는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으려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축사를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물으셨을 때도 준호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조차 그는 아버지에게 사진 한 장 제때 보내드리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러왔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나지막이 흐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에게 준 사랑에 비해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려드린 것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절감했다. 새벽녘 준호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홀로 걸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만복입을 앞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셔터 앞에 서서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자신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물음에 답하듯 그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아버지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다. 준호야,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잘난 사람 되는 거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는 기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남 눈치 보는 기 아니라 지 마음한테 떳떳한 기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가슴 깊이 사무쳤다. 준호는 셔터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야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골목 너머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왔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셔터 앞에서 몸을 돌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자리에서 그는 뒤늦게나마 아들의 자리를 되찾고 싶었다. 준호는 가게 앞 계단에 걸터앉아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골목 안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아침 풍경이었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풍경이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최 여사가 손누비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가게에 도착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있는 준호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어째 밤새 여기 있었나? 준호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이 안 와서요.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최 여사는 그런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셔터를 함께 올리며 말했다. 자네 얼굴이 어제보다 많이 달라졌네.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기도 하고 새로 짊어진 사람 같기도 하고. 준호는 그 말에 옅게 웃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최 여사는 어제 작업하던 손누비 이불을 다시 펼쳐 보였다. 절반쯤 완성된 이불에는 촘촘한 바느질 자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처음으로 바늘을 쥐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도 조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완성은 못하더라도 한 땀이라도 제 손으로 놓고 싶어서요. 최 여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그래, 이리 앉아봐. 바늘은 이렇게 쥐고. 준호는 서툰 손길로 바늘을 쥐고 최 여사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바느질을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실수로 몇 번이나 바늘땀이 삐뚤어졌지만 최 여사는 인자하게 웃으며 다시 자세를 잡아주었다. 준호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평생 이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을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오 무렵 정우와 은숙이 가게에 도착했다. 준호가 서툰 손길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야, 네가 웬일로 바늘을 다 잡고 있노? 준호는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정우는 그런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 역시 낡은 원단 한 자락을 집어들고 서툰 손길로 실을 꿰기 시작했다. 은숙도 조용히 그 곁에 자리했다. 세 형제가 나란히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최 여사는 흐뭇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바느질을 하던 중 정우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근데 준호야, 네 어제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다.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준호는 손끝의 바늘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어제 새벽에 가게 앞에 한참 앉아 있었는데 그때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뭘 부끄러워했는지, 뭘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은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방향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 확실히 정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그리고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최 여사가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그 마음이면 됐다. 자네 아버지도 딱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지.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늘을 쥐고 천천히 바느질을 이어갔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손끝에서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함께 바느질을 하던 오후. 세 사람은 다시 뒷방으로 돌아가 괴짝 안을 마저 정리하기로 했다. 어제는 감정이 북받쳐 미처 다 살피지 못한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정우가 낡은 봉투 몇 개를 조심스레 꺼내 늘어놓았고 은숙은 그 옆에서 하나씩 겉면을 확인해 나갔다. 대부분의 봉투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두툼하고 겉면의 글씨도 훨씬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은숙이 그 봉투를 집어들고 겉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은숙이 어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괴짝 한 구석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봉투는 최근에 밀봉된 듯 깨끗했다. 은숙은 그것을 조심스레 준호에게 건넸다. 이거 네 앞으로 온 거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아. 준호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떨려왔다. 그는 잠시 그것을 열지 못한 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정우와 은숙은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조용히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다. 최 여사도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 혼자 남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준호 보아라. 이 편지를 네가 읽는다는 건 아마 애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얼굴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먼저 미안하다. 애비가 더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이었다면 네가 어릴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친구들이 이불집 아들이라고 놀릴 때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애비도 다 안다.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애비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배운 것도 짧고 물려받은 것도 이 가게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래도 이 가게를 지키면서 니들 삶 남매 굶기지 않고 키운 것만큼은 애비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준호야, 네가 서울로 떠날 때 애비는 사실 서운함보다 기쁨이 더 컸다. 네가 이 좁은 동네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네가 전화를 뜸하게 해도 애비는 한 번도 섭섭해한 적 없다. 그저 네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음 문장을 이어 읽었다. 며칠 전 네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애비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네가 도와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겠더라. 그래서 애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 혹시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끝까지 말을 안 했다. 미안하다.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애비는 네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게 애비였다. 준호야, 애비가 살면서 크게 이룬 것은 없다. 큰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날린 것도 아니다. 그저 작은 이불집 하나 붙잡고 오는 손님들한테 정성을 다했을 뿐이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것만으로도 애비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가게를 니들이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다만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 남한테 베푸는 마음만큼은 니들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크든 작든 형편이 되는 만큼만이라도. 그리고 준호야, 네가 애비를 부끄러워했던 거 이제는 다 잊어버려라. 애비는 단 한 번도 니를 원망한 적 없다. 오히려 네가 애비 아들로 태어나서 이 가난한 이불집에서 부끄러움을 견디며 자라야 했던 게 애비가 더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준호야, 애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서울 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가정 꾸리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다 애비한테는 큰 자랑거리였다. 이불집 아들이라고 놀림받던 그 아이가 이렇게 번듯한 어른이 됐다는 게 애비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훈장이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애비는 하늘에서도 니를 늘 지켜보고 있을 거다. 니 애비가.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편지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동시에 오랜 세월 짊어져 왔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다. 가게 밖에서 기다리던 정우와 은숙이 그 소리를 듣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호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 앞에서 함께 울었다. 가게 안으로 저녁 어스름이 스며들 무렵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되뇌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부끄러워했던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아들이었다는 걸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한참이 지난 뒤 정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준호야,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 가게 이어받을 필요 없다고. 근데 네 생각은 어떻노? 준호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모르겠어요. 형. 근데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이 가게를 이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정리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아.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저물어가는 가게 안 풍경을 바라보았다. 낡은 재봉틀과 손누비틀, 색색의 원단들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문득 이 공간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불을 껐다. 셋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오며 오랜만에 서로의 어깨를 스치듯 가까이 붙어 걸었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 세 사람 사이의 오래된 거리마저 조금씩 좁혀놓고 있었다. 최 여사가 조심스레 뒷방으로 들어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은가들? 얼굴이 다들 편안해 보이네. 준호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옅게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 덕분에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 재봉틀을 바라보았다. 그 양반, 참 좋은 애비였네. 이런 편지까지 남기고 갈 생각을 다 하시고 준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마지막 문장을 눈으로 되짚었다. 애비는 하늘에서도 니를 늘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준호는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삶을 이끄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걸음을 옮기며 오늘 밤에 이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사흘 뒤 최 여사가 마지막 손누비 땀을 마무리했다. 남색 명주 이불이 완성되던 순간 준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다.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땀 한 땀에 정성이 촘촘히 배어있는 이불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개켜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노부부의 집은 읍내 외곽의 작은 한옥이었다. 준호가 이불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그를 맞았다. 아이고, 정말 만들어 오셨네. 준호는 이불을 펼쳐 두 분 앞에 내려놓았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 그때 그 이불이랑 똑같네. 색도 감촉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버지가 두 분께 못다 지킨 약속. 제가 대신 지켜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 준호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저녁 햇살이 담벼락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만복이불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그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부끄러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 네 글자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정우와 은숙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노부부와의 만남을 전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다. 형, 누나, 저 생각해 봤는데 이 가게 제가 이어받으면 안 될까요? 정우와 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우가 먼저 물었다. 네 서울 생활은 어떻게 하고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 정리하려고요. 사실 요즘 계속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해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지켜온 이 자리를 이어가고 싶어요. 물론 아버지처럼 손누비를 능숙하게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 여사님한테 배우면서 천천히 해보려고요. 아내랑도 이미 얘기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함께 내려오기로 했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야, 정말 잘 생각했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우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 가게가 이렇게라도 이어지면 아버지도 여한이 없으실 거다. 나도 문구점 하면서 틈틈이 도울게. 은숙이도 힘닿는 대로 도와주면 되고. 세 형제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울의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제들과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아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그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이번에 내려가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 달라진 사람 같더니. 미안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서 애들 전학 문제도 그렇고 당신 직장도 있고 괜찮아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곁에서 배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서울살이가 마냥 편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준호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마쳤다. 이후 몇 주에 걸쳐 준호는 서울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정리했다. 오랜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확고한 결심을 읽어낸 몇몇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넸다. 이삿짐을 꾸리던 날 아이들은 낯선 시골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짐을 날랐다. 준호는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만복이 부른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다. 오래된 간판 옆에 작은 글씨로 서준호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 준호는 최 여사에게 손누비를 배우며 조금씩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정성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다. 가게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장부가 액자에 담겨 걸렸다. 준호는 그것을 매일 아침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넉넉히 대금을 깎아주었고 계산대 옆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느 겨울날 준호는 아버지의 오랜 습관을 따라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손수 지은 이불 몇 채를 조용히 준비했다. 이름도 적지 않고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채 그는 새벽 일찍 그 이불들을 필요한 집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아요.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낡은 간판 아래 만보기불의 셔터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맞아 올라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야기는 아들의 손끝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계산대 옆에는 예전 그 낡은 라디오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준호는 아버지가 즐겨 듣던 방송 주파수를 그대로 맞춰 두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준호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누비 솜씨도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제법 자리를 잡아갔다. 명절이 되면 정우와 은숙의 가족들도 만보기불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 같으면 서먹했을 형제들의 만남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자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재봉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버지가 들려주는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어느 봄날 준호는 가게 문을 열며 문득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떠올렸다. 그는 계산대 서랍에서 새 수첩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는 수첩을 덮고 밝은 표정으로 가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만복이불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50주년을 맞았던 노부부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주까지 데리고 온 걸음이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곱게 싼 떡 한 상자를 건네며 웃었다. 우리 손주가 자네가 만든 이불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두 분을 맞이했다. 가게 안에는 어느새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입소문을 타고 아버지의 이야기와 준호의 결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간 덕분이었다. 저녁 무렵 준호는 가게 앞 평상에 홀로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골목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이 평상에 앉아 바라보았을 풍경을 떠올렸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의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 다음 주면 당신이랑 애들도 내려오겠네. 이 가게에서 다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만복이불. 그 네 글자 위로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